스포츠 스타의 몸값 적절한가? 어떤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고 있는가? 보면 연예인보다 스포츠 선수들은 좀 가난하네. 왜냐하면 선수들도 노동자죠. 이제 보통 계약은 1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장기 계약을 하는 거니까 오버페이가 가능한 경우는 구단이 예측을 너무 허무맹랑하게 잘못해. 스포츠 스타의 몸값 적절한가? 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경제학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국내 K리그에서는 김영권 선수가 15억 3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프로 배구 남자에서는 한 선수 10억 8천만 원. 그다음에 여자는 뭐 여러분 상상하겠지만 김연경 선수. 그다음에 강소희 선수도 8억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구는 유현진 선수, 그다음에 박동원 선수가 2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근데 외국으로 가면은 이게 또 완전히 단위가 공이 몇 개 더 붙습니다. NBA는 르브론 제임스가 약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0억 원. 그다음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선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쇼헤이 오타니가 최근에 10년 계약을 했는데 연평균 소득이 7천만 달러. 약 한 965억 원. 엄청난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축구는 더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호나우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 리그로 갔어요. 오일머니로 진짜 엄청난 돈을 주고 이렇게 데려가니까 약간 인플레가 있는 거죠. 2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3,586억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엄청나구나. 얘네 근데 이 사람들은 제일 많이 받는 선수들이고 뭐 평균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KBO의 선수들의 평균 연봉 보니까 한 2억 4천만 원. K리그는 2억 9천만 원 정도. 거의 3억 원 정도니까 뭐 그래도 많은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프로 최고에 성공한 사람들인데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연예인들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공연이랑 노래만 버릇으로 본 재산이 그 포브스의 자료이면 1조 5천억 원이라고. 여러분 거 보면 스포츠 선수가 더 받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임영웅이 아이유보다 더 번다 그러네요. 작년에 234억 원을 벌었다고. 이런 거 보면 연예인보다 스포츠 선수들은 좀 가난하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과연 적절한 게 뭔가?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경제 이론 가면은 먼저 그 노동자의 가치를 보면은 평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선수들도 노동자죠. 플레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근로자. 노동경제 이론에 하면 그 근로자의 가치는 한계 수입 생산입니다. 한계 수입 생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한계 생산과 한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이라는 건 뭐예요? 스포츠인 경우에는 A라는 선수를 우리 팀에 영입함으로 더 얻을 수 있는 승수가 한계 생산이겠죠. 그래서 호나우두를 아니면 뭐 유현진을 한화에서 데려오면서 3승을 더 거둘 수 있다. 그럼 그게 유현진의 한계 생산입니다. 그럼 한계 수입은 뭐냐? 1승을 더 얻었을 때 얻는 추가적인 수입이 뭐냐? 그게 한계 수입이에요. 그런데 유현진은 3승을 더 줬어. 그럼 3 곱하기 한계 수입. 그게 유현진이 제공한 가치죠. 그래서 그게 한계 수입 생산, marginal revenue produc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계 생산을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그 선수가 기여하는 승수가 뭐냐. 그래서 야구인 경우에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WAR, Win Above Replacement. 그러니까는 이 선수가 어떤 좀 마지널한 선수와 대체됐을 때 몇 승을 더 거두냐. 이게 Win Above Replacement이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계산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제일 마지막 중에 스포츠 애널리틱스라는 주제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 농구 같은 경우에 마지널 프로덕트 한계 생산 어떻게 계산하냐 뭐 여러 방법이 있겠는데 여러분 ESPN의 그 홈페이지 가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홀린저라는 사람이 개발한 NBA의 플레이어 efficiency rating, 즉 P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법에 의해서 선수들의 기호가 굉장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센터, 키가 큰 선수들은 뭐 리바운드라든지 블럭샷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여를 할 테고, 가드 같은 경우, 특히 포인트 가드 경우에는 뭐 볼의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그래서 어시스트, 그다음 뭐 3점 슛 이런 것으로 기여를 하겠고, 과연 누가 더 승에 더 기여를 했는가, 그런 계산법들이 이제 소위 한계 생산을 계산하는 법들, 그래서 스포츠 통계들이 거기서 발전이 되고 이럴 것입니다. 자, 이게 선수의 가치예요. 한계 수입 생산. 그러면 그 선수의 연봉이 만약에 같으면은 적정하게 받는다. 연봉이 더 높다. 그러면 오버페이 됐다. 덜 받는다. 언더페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보통 계약은 1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장기 계약을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계약 시점에서는 그 선수의 한계 가치, 즉 한계 수입 생산을 예측하는 거죠. 예측해가지고 이만큼 기여할 거야 라고 예측하고 연봉을 이렇게 산정을 하겠죠. 근데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혹은 그 선수가 갑자기 기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진짜 그 선수의 기량이 만개해가지고 훨씬 예상과는 달리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사후적으로는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전적으로 그 선수의 기량을 예측한 것으로 연봉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경쟁 시장일 경우. 수요점 시장이 뭐죠? 수요자가 하나인 경우죠. 수요자가 독점력을 갖는 거. 어떤 시장이 그런 시장이죠? 스포츠 선수 노동 시장이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선수가 드래프트에 와가지고 선발됐어. 근데 두산 베어스가 그 선수를 선택했어요. 그럼 그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산 베어스에게만 자기의 서비스를 팔 수가 있죠. 수요자는 두산 베어스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러면 두산 베어스가 제시하는 가격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받으면 나는 프로야구 선수가 안 돼. 그러니까 좀 이 경우에는 나의 연봉이 나의 가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페이라는 말은 전혀 없네. 가능성은 오버페이가 가능한 경우는 구단이 예측을 너무 허무맹랑하게 잘못한 경우밖에 없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번 좀 구체적인 예로 살펴볼까요? 미국의 데이빗 베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구 선수들의 기량을 추정하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사진도 있지만 The Wage of Win 해가지고 농구 선수들의 승의 연봉, 임금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책을 내기도 하였고, 그쪽의 전문가인데 그분이 대략 한번 그 선수의 가치를 계산해 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9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했는데, NBA 농구팀의 당시의 총 수입이 87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좀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인데, 그 중에 한 선수 목이 한 50%고 구단이 차지하는 게 50%다라고 하면 선수의 목은 43억 5천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수가 NBA 같은 경우 1년에 한 팀이 82경기가 되고, 그러면 총 경기 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한 경기당 가치가 얼마로 나오냐면 325만 달러. 한 경기의 가치를 325만 달러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널 레비뉴, 한계 수입까지는 우리가 계산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선수를 뽑았냐면, 여러분 잘 아나 모르겠는데 야니스 안테토쿤보라는 이 농구 선수인데 엄청나게 다이내믹한 사람입니다. 그리스 출신이죠. 아까 봤던 그 홀린저의 PER 그거에 의하면 2023년도에 이 야니스가 3등이에요. NBA 전체 선수 중에. 근데 이 데이빗 베리 교수가 2019년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은 야니스가 20승을 기여했대요. 그 선수의 마지널 프로덕트가 20승이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가치는 쉽게 계산할 수 있죠. 마지널 프로덕트가 20승. 그다음에 1승의 가치가 325만 달러. 두 개 곱하면 6천만 달러가 높습니다. 근데 그때 야니스의 연봉은 2,400만 달러.
야니스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연봉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저도 이제 전공이 계량 경제학, 통계, 회계 분석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논문 표지는 미국 미시간 대학의 러드니 포트 교수, 그다음에 저의 옛날 제자인 오태연 교수, 당시에는 미국 미시시피 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 셋이 논문을 써가지고 저널 오브 스포츠 이코노믹스라는 스포츠에서는 그래도 제일 으뜸되는 학술지 실은 논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논문은 반드시 뭐 선수의 가치만 평가한 게 아니고 대도시 팀의 구단과 소도시 팀의 구단의 뭐 이런 차이도 보고 막 이런 복잡한 건데 거기서 선수의 가치를 평가해 놓은 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표 9 이렇게 해놨는데요. 타자와 투수를 구분해가지고 했고 위아래 보면 위는 대도시 라지 마켓 팀, 밑에는 스몰 마켓 팀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냥 구분 없이 그냥 라지 마켓 팀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처음에 경력이 1년에서 3년 차, 그러니까 신인 선수들의 그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평균적인 가치를 봤더니 약 600만 달러가 좀 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연봉의 평균을 봤더니 200만 달러가 좀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밖에 못 받는. 4년에서 6년 차를 봤더니요. 이제 기량이 만개해서 평균적인 가치가 1,100만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돈 받는 건 200만 달러 좀 넘게 받아요. 반면에 이제 7년 차 이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가치가 평균 가치가 약 800만 달러인데 샐러리가 1,000만 달러네요. 역전이 됐어요. 왜 그럴까?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시장 구조에 따른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즉 1년 차에서부터 6년 차까지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프리 에이전트가 되지 못해요. 자기가 현재 소속된 드래프트된 팀 거기 구단과만 계약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쉽게 해서 수요 독점 시장이죠. 구단이 더 파워가 세요.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6년 경력이 마침고 7년 차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유계약 선수가 돼서 내가 어떤 팀과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즉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팀에 보통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의 노동 시장이 수요 독점 시장에서 자유 경쟁 시장으로 바뀝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량만큼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연봉의 액수가 가치보다 더 높게 받았는데 상당히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연봉과 연봉의 결정은 물론 그 선수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시장의 노동 시장의 구조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얘기로 좀 돌아와서 지금과 같은 계산법이 한국에는 정확히 매치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 아시안 스포츠 비즈니스와 서양의 스포츠 비즈니스의 차이에서 봤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윤만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모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아까 한계 수입 생산에서 한계 수입이 그냥 진짜 금전적인 수입뿐만 아니고 어떤 마케팅 효과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의 한계 생산도 물론 승리가 제일 크겠지만 그 선수의 어떤 인기도 이런 것도 상당히 반영돼야 되겠고 그래서 좀 계산법이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스토브 리그 때 뭐 이제 선수들의 계약 상황 뭐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되죠. 우리도 관심 있게 많이 보고 그럴 때 외국 선수들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오타니 선수가 천문학적인 돈을 받을 때 대단하게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연봉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계약 내용을 할 때 이건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 덜 그런데 전에는 좀 과다하게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사촌이 돈 많이 벌면 배 아프다 이런 게 기자분들한테 작동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대형 계약을 맺는 경우 연봉이 과다하다 이런 류의
선수의 기사 내용이 가끔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단 관계자들도 본인들이 그렇게 많은 연봉 주면서 너무 많이 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든 구단이 영업이익이 플러스예요.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 흑자를 보는 기업들이 잘 계산해가지고 연봉 많이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하다 안 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구단들은 전에 한번 앞에 강의에서 봤겠지만 연 매출액의 한 반 정도는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요. 그 얘기는 적자 보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 보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한테 이렇게 많이 돈을 받으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깔려 있지 않겠냐. 두 번째는 한국 선수의 경우에는 가치는 마지널 레비뉴 프로덕트. 즉 한계 수입 생산의 계산법이 달라야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때문에 있음에도 그걸 충분히 인식 못하고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갖춰지는 거 아니냐. 기업은 맨날 돈을 다 쓰고 있는데 그 선수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는 해석을 해서 학생들이 한국 선수 연봉 너무 과다평가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의 주제가 있길래 그거의 응답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